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이야기, 뭐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언가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영상들을 보셨죠? 지난주 잠깐 이제 더듬으면서 이렇게 어, 동굴의 비유 제가 좀 어설픈 그림이지만 띄워놓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래픽화된 화면들. 사실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정도로 있을까? 이렇게 노예들처럼 묶여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유 같다. 근데 약간 그림이 좀 달라졌죠. 이 진짜란 뭘까? 레알이란 뭘까? 우리가 보고 있는 레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보도 빠르게 전달되고 있고 더군다나 뭐 쌍방향성이 가능해진 사회 이런 얘기를 하는 현대인들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게 정말 진짜일까?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볼 영상 기억나시나요? 매트릭스 봤던 영상. 네오와 모피어스 만나는 장면은 워낙 유명하죠. 거의 여러분들이라면 빨간 약을 드실지 파란 약을 드실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지의 승리 무언가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는 인간들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전체주의가 단순히 역사적 해프닝이 아니라 언제든 되풀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걸 보여주는 환상적인 실험. 그다음 마지막 UMC의 랩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죠. 근데 사실 1, 2, 3 얘기는 어느 정도 연결을 쉽게 눈치채실 것 같은데 4번은 뭐 그 랩의 내용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뭐랄까요? 약간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보완이 좀 이따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넘어갔죠. 일단 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는 대중.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뭐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뭐 가짜 뉴스 얘기도 뭐 쉽게 해볼 수 있고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중앙, 동아일보로 대변되는 오래된 일간지들이 있죠. 거기에 받은 어르신들의 영향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UMC의 랩에도 잠깐 언급이 됐죠. 3S나 보여주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 3S가 뭔지 한두 번씩 들어보셨죠? 뭐죠? 3S? 뭐 섹스, 그다음 스포츠, 그다음 스크린, 영화 이 세 개로 대비되는 일종의 문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 광주 항쟁 이후에 실제로 전두환 정권에서 3S 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죠. 이미 다 밝혀진 얘기고 허문도 씨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실행됐죠. 80년 광주 항쟁 때 사람들이 정치적 관심사가 생기고 막 의구심들이 퍼져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그 통금을 해제하고 사람들에게 밤에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밤문화, 흔히 성산업과 관련된 문화들, 뭐 술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거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스크린, 영화 동시상영과 야한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했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 뭐 에마 부인 시리즈라든가 뽕 시리즈 뭐 딸기 뭐 이런 그 당시에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개봉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 저도 그 세대이긴 한데요. 80년 초반에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농구, 프로농구. 그래서 이런 스포츠들을
도입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일상생활 사는 게 매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렵고 이런 정치적인 관심사 갖는 대신에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했던 그런 정책들을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데올로기의 포로다, 이러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들어갔는데, 뭐 이데올로기라는 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저 같은 세대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반공 이데올로기, 뭐 제가 또리 장군 세대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북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뿔 달리고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반공의 정서를 사람들에게 씌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었죠. 근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용어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현실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이미 이제 해석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현실을 은폐하거나 감추는 거죠. 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그러니까 비트는 거죠. 현실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보단 살짝 거짓말을 섞거나 뒤섞어서 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생각들, 관념들, 그리고 이 관념들을 유포하는 거죠.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 유포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나름의 체계를 갖춰서 사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제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용어는 현대 철학으로 가면 그런 제도화된 장치들까지도 포괄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근데 그 이데올로기의 포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도 그럴까? 뭐 이런 의구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관련된 얘기를 좀 지난번 봤던 영상과 관련해서 제가 일단 집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열정 대 냉소 이렇게 대비시켜 써놨는데,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을 본 매트릭스 같은 경우 사실은 열정과 냉소 없이 완전 기계적 장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의지에 승리하고 환상적인 실험과 그 다음에 마지막이 UMC가 얘기하는 랩의 내용은 이렇게 대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20세기 마지막과 21세기 초반을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뭐가 떠오르세요? 좌우의 이데올로기, 뭐 자본주의, 이쪽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냉전이 대립되던 시대. 뭐 너무나 쉽죠. 근데 20세기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지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지나갔을까? 21세기는 더 이상 뭐 사람들이 속거나 이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젝이 요 밑에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이제 지젝의 책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볼 교회 다니시는 분,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신이여 용서하소서. 이 누가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들은 내가 구원자인지 모르고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인간들을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를 남기죠. 그게 사실 성경에 있는 문구고요. 그 다음에 자본론에 막스가 이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씁니다. 그걸 다시 지젝이 활용해서 책 제목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20세기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보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원하는 열정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이끌려가던 시대. 뭐 예를 들면 그 의지의 승리를 치면 강인한 독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히틀러를 추종하고 따라갔는지도 모르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21세기 냉소적 이데올로기의 시대, 이렇게 지적이 표현을 하는데요. 21세기는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형태가 바뀌었다. UMC의 랩에 여러 키워드들이 있죠. 뭘까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어? 어떤 사람들이 뒤처지면서 죽어가고 있고 자살공화국이고 뭐 여러 가지 현실들을 알아요. 알지만 그걸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괜히 심각한 얘기하면 뭐 요즘 많이 사지만 진지충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선비 납시였네. 아이고 뭐 이런 냉소의 분위기들이 특히 SNS상이나 인터넷에는 많이 퍼져 있죠. 그런데 이게 꼭 SNS상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을 직접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 각자 자기 삶을 위해서 나랑 상관없죠. 일단 내가 생존하는 게 먼저야 라는 생각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전의 가치들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회. 그래서 그 21세기 냉소적 이데올로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토는 이런 거죠. 잘 알아. 몰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랑 뭔 상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붙는 거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일단 내가 성공하는 게 먼저야. 우리 가족이 먼저야.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의 문제들을 눈 감게 되는 상황. 이거를 냉소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UMC의 랩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잭이 말하는 냉소적 이데올로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다면 정보도 투명한 사회이고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우리지만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이에 기존의 사회 체제들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또 다른 어떤 동굴의 상황이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설명 못 드리는 게 읽고 대략만 넘어갔는데 이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하는 이 말, 시뮬라시옹이라는 하이퍼 리얼리티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 현대 사회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직접적인 경험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간접적인 영향,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죠. 그리고 이 시뮬라크르는 그 동굴의 비유 보시면 동굴 벽면에 펼쳐진 그림자들의 세계 있잖아요. 그걸 플라톤이 표현하던 용어입니다. 가상, 오늘말로 하면 가상현실이라고도 번역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시뮬라시옹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가상현실로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불어로 쓰고 있는 보드리아르의 용어를 그대로 써서 번역을 하는 거고요. 뭐 시뮬레이션이죠, 영어로는. 근데 불어 발음이 시뮬라시옹이고 그다음에 하이퍼 리얼리티도 역시나 번역하기가 곤란해요. 지난번 얘기했처럼 초리얼, 과잉 실제, 과잉 현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하이퍼 리얼리티를 우리말로 풀어서 번역하면 좀 쉽습니다. 뭐냐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복사본. 그런 의미에서 가짜. 그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복사본, 가짜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미디어의 이미지들은 진짜를 바탕으로 하지만 원본을 바탕으로 하죠. 하지만 복사된 거죠. 그 복사의 과정에 어떤 시각적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떤 의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본과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간접적인 경험의 세계들은 이미 시뮬라크가 아닐까. 그리고 보들레아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서 뭐 머리 뒤쪽에 이제 플러그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그 미디어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영향력 아래서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원본이 뭔지 복사본이 뭔지 구분이 점점 흔들려지는 사회.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시뮬라시옹 뭐 하이퍼리얼리티 관련해서 철학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한동안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9.11 쌍둥이 빌딩 무너지던 장면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보던 세대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봤죠. 근데 과연 실시간으로 봤던 그 쌍둥이 빌딩의 그 장면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미 무너졌죠. 가서 확인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진짜인데 그 당시에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 어, 이거 진짜야? 영화 속에서 보던 그 폭파신인데 설마 이런 생각들을 그 당시에 했죠.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 그건 진짜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시간으로 보여주던 쌍둥이 빌딩의 그 무너지던 장면은 그 당시를 촬영한 복사본의 형태인 영상이죠. 뭐 아마 그 영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영상이 이제 전달되고 그걸 누가 일으켰냐라고 하는 문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아마 실시간으로 전쟁이 생중계됐던 처음의 사례가 아마 이라크전에서 미군 군사들이 액션 카메라를 이제 달고 하나씩 이렇게 마치 그 뭐죠?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하나씩 앞서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모습들 아니면 대포가 포를 쏘면 정밀 타격으로 당시 이라크에 있다고 여겨졌던 대량 살상 무기 제조 시설을 공격하는 장면들을 CNN에서 생중계로 보여줬죠. 그러면서 그 CNN의 그 영상이 이미 의미했던 건 이 전쟁은 굉장히 깨끗한 전쟁이다. 어,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고 있는 이라크를 미리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제조 공장들만을 우리는 정밀 타격해서 폭격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의도도 좋고 결과도 아주 정밀한 그런 전쟁이다라는 걸 CNN 영상에서 보여줬죠. 만약에 그런 영상만이 세계에 이제 유포됐다면 뭐 그런 줄 알고 넘어갔겠지만 당시에 알자지라 방송인가 그 이슬람 방송들이 다른 장면들을 보여줬죠. 정밀 타격 웃기지 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인된 폭격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줬죠. 만약 그런 걸 같이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CNN의 그 실시간 생중계 전쟁 영상 자체의 의도는 아마 잘 먹혀 들어갔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미디어가 모든 걸 보여주는 사회에서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투명한 것 같지만 만약에 투명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이미지가 의도하는 어떤 영향력과 그 경향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점점 좀 미디어와 이미지에 사로잡히게 되는 암울한 사회에 대한 묘사를 보드리아르가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좀 황당한 비유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죄수란 혹시 일상에 매몰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미디어가 이렇게 강력해진 세계에서는 그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내가 진실이 뭔지를 알고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도 전적으로 나의 것일까? 때때로 내가 가진 욕망의 대부분은 사회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나의 욕망이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때때로 그게 실현이 되면 행복하지만 그 갭이 너무 클 때는 괴로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게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에고, 나의 자아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아는 언제 형성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 락강이 거울 단계를 얘기하죠. 과연 우리들의 자아는 언제 어떻게 생기는가? 이거에 대한 나름의 답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중에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좀 황당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선뜻 못 하시겠죠? 왜일까요? 이 직접이라는 단어겠죠.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계신가요? 지금도 아마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 안경을 썼으니까 안경테가 좀 보이고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제 손이 보여요. 이 정도지 제 얼굴은 직접 보지 못하죠. 어떻게 볼까요? 거울을 통해서만 확인하고 그 거울을 통해서 본 모습을 합성해서 나의 전체 이미지를 내가 갖게 되죠. 비슷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거울 단계는 자아가 최초로 형성되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자,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목을 가눌 정도의 시기죠. 그 시기가 되면 거울놀이를 꼭 해요. 왜냐면 거울에 보여주고 까꿍 하거나 어때 막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막 까르르 웃거나 처음엔 놀래기도 하고 막 이러죠. 우리 성인들은 그 거울의 이미지를 보고 그렇게 놀라지 않지만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그 최초의 이미지가 자기라는 걸 아직 모르죠. 아이들은 시각도 제한적이라 자기가 보고 있는 모습은 아마 파편화된 이미지뿐일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와 느끼는 어떤 촉감 이런 걸 통해 자기의 존재감 이런 거를 어렴풋이 느끼다가 그다음에 조금씩 시각이 생기면서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 엄마와 연결돼서 내가 움직이는 나의 팔다리들이 보이죠. 그런 파편화된 이미지만을 갖고 있다가 최초로 거울을 통해서 이때 제3자의 확인도 들어가죠.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 딸 누구누구네 아우 이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이미지들을 자기에 대한 이미지로 완성된 형태로 형성하죠. 이게 인간이 최초로 자아를 구성하는 단계인데 문제는 문제는 반드시 이 과정에서 오인작용이 동반될 수밖에 없죠. 그 뭘까요? 왜 오인작용일까요?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오른손을 들면 쟤는 왼쪽 손을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셀카를 찍어보거나 각도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에 작용하는 자아감과 관련된 부분은 더 커지죠. 뭐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음, 아유 우리 딸 이렇게 예쁘네라고 하는 수없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주면 전달해줄수록 그 인간이 갖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상은 굉장히 나르시스적으로 나는 굉장히 이쁜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역설적으로 부정적으로 막 뭐 부모님의 영향이 어느 정도 끼치는 부분인데 아유 너는 왜 이러니 그때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제3자가 확인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면 자기의 존재감, 자아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형성되고 그 과정에선 어느 정도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인작용이 동반된다면 내가 가진 나의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도 약간은 비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거울 속의 이미지가 나라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성인이 돼서도. 내가 가진 나의 자아의 이미지들이 평소에 있으시죠. 하지만 마치 거울 앞에 놓여 있는 이 여성분처럼 거울을 보면서 아니 난 지금 못 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준비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여. 그걸 찾고 완벽해지면 그때 나갈 거야. 이러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죠. 자기의 자아의 상.
그리고 그걸 거울에 비춰봅니다. 근데 거울 속의 이미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재미나게도 이게 저 페북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음, 하나는 직접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습일 거고, 다른 하나는 아마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상일 겁니다. 그걸 비교하면서 아직은 나에 대한 확신이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불행한 상태. 근데 이런 경험들 다들 한두 번씩 하시지 않나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락강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음, 락강이라는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신의 세계의 삶이란 세 영역, 근원적인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물론 락강은 이 실제, 우리가 흔히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밑에 있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리얼, 영어로는 리얼이고 이제 독일어 레알이라고 하는 그 실제가 있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은 절대 못 본다. 다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미지화된 상상계의 삶과 상징계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락강의 기본적인 구도인데, 방금 보여드린 그 여성의 이미지를 보면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몰라요. 그대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이미지화된 상상계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거울 단계죠. 그 다음에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겠죠. 그때 갖게 되는 이미지화된 나의 모습, 이게 이제 상상계의 영역일 거고. 근데 이 상상계의 영역 이전에 우리가 문화화된 세계에 이미 태어나죠. 그리고 그 세계에는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 어떤 게 정의인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징적 체계들이 이미 갖춰져 있죠. 그리고 이 상징적 체계들에 맞춰서 나의 상상의 이미지와 이 상징계 속의 완벽한 이미지를 조화시키거나 때론 괴리감을 느끼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이 상징계에서 주름 잡고 있는 완벽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나의 이미지는 한없이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간극 속에서 이제 괴로움을 느끼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거울 단계 어린 시절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는 거죠. 상상의 영역, 상징계의 영역들은 이미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런 락강의 이 상징계, 상상계, 실제 도식을 우리가 봤던 매트릭스 영화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매트릭스 세계, 영화 속의 세계는 실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앞에는 모피어스와 네오가 만나서 네오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전부 매트릭스의 세계죠. 그리고 이제 깨어났을 때 비로소 그 모피어스의 대사처럼 음? 여기 실제라는 사막에 온 걸 환영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 깨어나 보니 저항군으로 살아야 되고 나머지 그 매트릭스 세계의 알처럼 매달려 살고 있는 속고 있는 대중들이 있고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세계는 기계가 지배해서 인간들을 사육하고 있는 세계고, 이게 분명하게 실제로 설정되어 있죠. 그럼 매트릭스 세계에서 사람들은 왜 매트릭스 속 세계가 진짜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요? 두 개의 작용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상상계의 영역과 상징계의 영역. 일단 상상계의 영역은 그 아래에 매달려 있는 각각은 플러그가 있죠. 목 뒤에 꽂혀 있는 플러그를 통해서 이미지들을 흡수하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상도 갖고 있고 세계에 대한 상도 갖고요. 그런 플러그에 해당하는 게 상상계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플러그를 통해서 뭐가 주입될까요? 이미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매트릭스의 체계가 존재하죠. 그 체계가 프로그램화된 형태로 각 개인에게 플러그를 통해서 심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작용을 통해서 매트릭스 속 세계가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깨어나야만 뭐 여러분들 보셨듯이 빨간 약을 먹고 저항군에 합류해야만 이 실제를 볼 수 있는 사회. 이게 이제 영화 속 매트릭스의 상황이죠. 하지만 영화처럼 이 실제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진 락강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이 스펙타클 사회의 영역판 표지 그림의 모습을 방금 얘기한 락강의 얘기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화면을 영화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사회로까지 확장을, 이게 전체 사회의 모습이다 상상을 해보면 이 사회 속에서 뭐 어떤 이미지들이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겠죠. 이게 아마도 락강식의 비유로 하면 상징계 질서이고 체계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입체로 보일 만한 그 안경을 쓰고 있죠. 입체로 볼 수 있는 이 안경이 플러그의 형태, 상상계의 영역일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어떤 상징계 질서에서 원하는 행복의 이미지, 아름다움의 이미지, 여성은 어때야 돼, 남성은 어때야 돼, 사랑이란 이런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상징화된 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이게 스펙타클 사회의 모습이라고 다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 스펙타클의 사회는 드보르가 뭐 얘기하기를 192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텔레비전이 등장하고요. 현대적인 광고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원하는 이미지화된 세계 속에서 그 이미지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젠 더 이상 통로가 없을 정도로 탈출구가 없을 정도로 사회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사회가 지배되고 이어지는 사회. 이걸 이제 스펙타클의 사회를 통해서 드보르가 전달하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지난번 결론처럼 이렇게 자아와 정체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외부와의 매개를 통해서 형성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체적인 삶이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매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미디어죠. 미디움, 뭐 미디어 이런 단어로 연결지어 볼 수 있을 텐데 미디어는 그 미디움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죠, 아마. 근데 그 단어 뜻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뭐 수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매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만은 나의 이미지를 갖거나 나의 자아와 정체성을 갖는 건 불가능해요. 주변에 수없는 매개들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만약 우리들의 부자유, 불평등, 괴로움 이런 걸 알려면 매개되고 있는 주변 세계를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거리를 취하고 비판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난 강의의 결론이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웃자고 띄워놓는 건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종석 배우 아시죠? 예전에 이 영어로 철학하기 이제 대형 강의에서 할 텐데 강의를 하러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이미지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대형 강의실이었는데 저 뒤에 저 앞에 이종석 배우하고 여기는 이제 매니저 같아요. 근데 둘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출석부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뭐 학교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설마 수업에 들어올까 이런 뭐 이제 안 오겠지 뭐 이러고 있는데 3주차 때 수업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사라졌다고 베냐민이 그랬는데 아우라가 보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얼굴도 하얗고 키도 엄청 큰 친구가 저 뒤에 들어와서 앉는데 저는 이제 대뜸 알아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종석 배우라는 걸 알고 왜
제가 긴장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를 알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막 강의를 진행하다가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말하기가 이상해져서 중간에 수업을 좀 일찍 끝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세대가 아니죠? 이 스타들 보면 긴장하지 않는 그런 세대이긴 한데, 저 같은 세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이제 일찍 끝내고 와서 저한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4학년이라 졸업은 해야 되는데 수업은 일정 때문에 많이는 못 올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는데, 저는 이제 답변을 해주면서도 이 긴장한 얼굴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의 쪽팔림. 음. 그리고 다행히 기말고사 때 시험에 왔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이제 편안해져서 기말 시험을 대충 쓰고라도 갔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우연히 아는 선생님이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 한 컷을 남겼던 그런 뭐 저의 굴욕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그냥 이 사회에서 유명인이라고 하는 거, 그 이미지라고 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냥 단순한 스타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화면에 등장하는 뭐 대통령의 이미지,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가 있는 방에 들어온다, 아니면 강의실에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긴장을 하죠. 왜일까요? 그 이미지가 간접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너무나 많이 친숙하게 봐왔으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아니까, 그런 이미지의 강력함을 개개인들은 견뎌내기가 쉬울까요? 음, 저는 여전히 그렇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의 영향력,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웃자고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많이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매트릭스 영화를 보시면서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라면 빨간 약을 먹을까 파란 약을 먹을까? 아마 영화를 다 보시고 내용을 아시는 분은 모피어스가 살짝 미워 보이지 않으세요? 곧 너 깨어나서 비참하게 저항군으로 살아야 되는 거를 모피어스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빨간 약을 권하죠.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음? 근데 만약에 네오가 저항군으로 허접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이런 선택을 할까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매트릭스가 조작된 현실인 줄 어느 정도 느끼더라도 오히려 현실에서 만족하며 사는 삶이 더 행복한 것은 아니냐. 굳이 꼭 깨어나야 하냐. 뭐 이거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뭐 이런 공부를 하면서 현실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냐. 모르는 게 더 행복한 삶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글쎄요, 저도 뭐 한마디에 답은 못하겠지만, 행복의 형이상학이라는 알랭 바디우가 쓴 책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만족과 행복의 구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이란 뭐냐? 바디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나는 나의 개인적 이익이 세계가 나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합될 때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세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다고 확신할 때 만족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스펙 쌓고 이런 취직을 해야 어, 적당한, 아니 그것보다 더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실현할 수 있죠. 이걸 알죠.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선택하고, 그럴 때 이 세계가 나에게 그런 보상을 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만족하죠. 하지만 이거는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생존과 만족의 영역이고, 바디유가 보기에 만족이란 사실 실제로 주체적 죽음의 한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말이 어려우시죠? 이 주체적 죽음의 한 형식이라는 건 뭘까요? 만약 사람이 행복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나에게 던져줄 만족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스스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주체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하나의 형식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사이퍼 얘기를 드렸죠. 사이퍼는 깨어나서 저항군으로 함께 잘 살았어요. 하지만 깨어나 보니까 삶이 자기가 원했던 만큼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기계와 거래를 하죠. 차라리 주체적으로 매트릭스 세계를 들어가겠다라고 선택을 하죠. 음? 거래를 하고 나는 이미 깨어났지만 깨어났던 기억을 다 지워달라. 이미 이제 의식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한 채 매트릭스 세계라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은 또 다른 주체적 죽음의 한 형식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바디우가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만족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행복이 뭔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행복을 원하는 주체가 되고자 하죠. 그럴 능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행복은 모든 사람이 각자 만족을 얻는 좋은 사회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래요. 행복은 오히려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몸이 건조하고 침울하죠. 살아가는 게 늘 행복하진 않죠. 그런 실존 속에서도 무언가 빛나는 가능성을 찾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 생기는 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만족 속에서는 세상의 변화는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단순한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행복을 선택하고 나름의 그 대가를 치를 건가? 이게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바디우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여전히 빨간 약을 드실 건지 아니면 나 깨어나기 싫어. 알고 싶지 않아. 그냥 잊을래. 난 그냥 사소한 만족감이 더 좋아. 이러실래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있을 겁니다. 항상 생존과 만족의 삶을 느끼시다가도 어, 내가 원하는 행복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튀어오르는 내 내면의 생각들 거기에 직접 마주대하실지 아니면 또다시 포기할지 그건 역시나 여러분의 또 다른 또 선택일까요? 예. 뭐 이런 얘기를 빨간 약, 파란 약과 관련해서 한번 하고 싶었고요.